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를 뒤흔든 자부심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의 눈으로 바라본 누리호 4차 발사 이야기죠.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룬 사건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화자의 시점으로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전 성공으로 끝난 직후 전 세계 언론은 사실상 폭발하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한국이 궤도에 올린 것은 지구를 도는 수많은 과학 위성들 중 하나를 하나 더 보탠 수준에 머무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리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분석한 사람, 바로 저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담당 차관 로버트 윌리엄은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한 문장으로 펜타곤은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지하 벙커에 회의가 소집됐고 CNN은 관련 속보를 톱뉴스로 전한 시청률 1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로켓 최상단에는 정체가 애매한 특수 탑재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겉만 보면 평범한 기상 과학 관측 위성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분석 데이터를 하나하나 풀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성 껍데기 안에는 기존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틀어막아온 금단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누리호 안쪽 깊은 곳에 숨겨둔 하나의 전략,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그 숨은 포석을 오늘 저는 제 눈으로 본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침대 옆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 당장 펜타곤으로 오게.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저는 지하 깊숙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NSA, CIA, 우주사령부의 수뇌부들이 이미 둘러앉아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나로 우주센터를 찍은 정찰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보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발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무기 성격이 더 짙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30년째 지켜보는 사람, 저 로버트 윌리엄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위성 질량 1.5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지금 뭐라고 했지? 1.5톤. 한국이 올리려는 탑재체가 그 정도 무게라고? 분석관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고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된 값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방안은 곧바로 정적에 잠겼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과 같다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미니트맨에 탑재되는 W-87 핵탄두의 표준 탄두 중량과 같습니다. CIA 국장이 머뭇거리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 가입국입니다. 핵탄두를 보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수상한 겁니다, 국장님.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목표가 평범한 위성이라면 왜 굳이 1.5톤짜리 탑재체가 필요한 거죠? 일반 지구 관측 위성은 500kg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우리 최첨단 정찰위성도 700kg 선입니다. 그런데 그 3배의 무게를 고집한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우주사령부 소속 밀러 대령이 최신 열화상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우리 위성이 이틀 전에 촬영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주변 열 분포입니다. 발사대 주변은 붉은 점들이 뒤덮여 있었고 마치 땅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았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 때의 온도가 일반 위성 발사체에서 관측되는 평균보다 약 4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주입된 추진제 양도 통상적인 안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탁자에 팔꿈치를 올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좋아, 결론만 말해보게.
밀러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카카,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닙니다. 현재 추정 성능만으로도 최소 사거리가 12,000km.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 위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됩니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몰래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인가? 동맹국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CIA 국장은 또 다른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최근 서울 정부는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절해왔고요. 이번 발사는 그 제안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표면상으론 위성 발사지만 발사각을 10도 정도만 낮추면 워싱턴을 직접 겨냥하는 무기로 변합니다. NSA 부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핑계로 군비 증강을 합리화할 겁니다.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군비 경쟁이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판을 완전히 뒤흔들었군. 로버트, 자네가 직접 가봐야겠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 오면 되겠습니까? 나사 기술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분을 쓰게. ICBM 개발의 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1%라도 나오면 즉시 발사 중단을 요구하라.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기술 통제 협정 위반을 명분으로 제재를 가한다.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만 막아도 경제의 급소를 제대로 조를 수 있을 테니까. 차갑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 관련 문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혈맹이라고 부르는 나라.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어디까지나 관리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넘기면 그들은 우리가 짜놓은 전략 궤도 위를 따라간다. 미국이 설계한 질서 속 하나의 하청 기반 기지 같은 존재. 2.25 전쟁 때 우리가 피를 흘려 그 나라를 지탱해 준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독단으로 움직인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던 중 제 손이 멈추게 만드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75톤급 엔진 기술. 성능이 러시아 RD-191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RD-191은 앙가라 로켓에 사용되는 엔진. 그리고 앙가라는 본질적으로 ICBM 플랫폼의 연장선이다. 형광펜을 집어들어 그 문장을 진하게 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체연료 관련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기술. 지난 1년 사이 효율이 급격하게 상승.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훨씬 높은 군사적 가치를 갖습니다.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거의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준비 징후를 포착하기도 전에 먼저 쏠 수 있다는 뜻이지. 저는 서랍을 열고 10년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한국 우주개발 책임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언젠가 저희도 달에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때 저는 형식적인 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원하면 함께 갈 수 있겠죠. 그 말을 저는 가벼운 농담쯤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힘으로 우주에 오를 가능성은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0에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손을 빌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이 단계까지 와 버린 겁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탁상 시계를 보니 시침은 이미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비행기는 내일 아침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습니다.
탑승 예정인 기술 자문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우주사령부 소속 밀러 소령. 원칙주의자의 꼼꼼한 성격. 한국 측이 무엇인가 숨긴다면 그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 준비는 어디까지 됐나? 한국 외교부에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우호적인 기술협력 방문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만 들어선 참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좋아. 내일 첫 비행기로 출발하게. 알겠습니다. 첫 비행편을 타겠습니다. 명심하게, 로버트. 이번 발사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한국이 성공하면 일본,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 우주개발에 뛰어들겠다고 나설 거야. 동아시아 전체 가울이 통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걱정 마십시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태양이 거의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밀러 소령이 차 옆에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버트 윌리엄 차관님. 고맙네, 밀러 소령. 수고가 많았어. 악수를 나눈 뒤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 쪽에선 누가 마중을 나왔나? 나로 우주센터 총괄 책임자인 강인수 소장입니다.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터미널 한쪽 구석에 신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은 면도를 못한 수염, 빛이 바랜 코트 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총괄 강인수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입니다. 직접 마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관찰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참, 강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이번 발사에 관여한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이번 기술이 얼마나 순수 국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소장은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첫 발사 이후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전부 우리 인력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차들로 빽빽했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공장, 굴뚝들,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참 즐기기도 하군. 70년 전만 해도 전쟁터 잔해뿐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거기에 우주까지. 인정하자. 이 발전 속도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차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한국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미 우주협력 협정에 따라 저희 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로켓 분리장치에 사용된 폭약의 성분표를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폭약이 국제법 기준에서 군사용 고성능 폭발물로 분류된다면 그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 소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차관님, 그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기밀입니다. 쉽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강 소장님, 협정제 3조 2항을 다시 보시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로켓에 미국산 부품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전체 시스템은 기술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귀측 로켓에는 저희가 만든 센서가 17개 탑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의장은 갑작스레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강 소장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지금 고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헬기는 남쪽 고흥을 향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나로 우주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산과 들, 바다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밖을 바라보다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소령, 한국의 로켓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카카. 밀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사 자료와 비교해보니 엔진 효율은 이미 1990년대 말 미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빨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단 말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헬기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이 나로 우주센터에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조립동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차관님. 강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조립동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7m 높이의 누리호가 새하얀 몸체를 곧게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꽤 인상적인 광경이군요.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한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강 소장님,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이 로켓의 발사각이 거의 수직에 가깝죠. 만약 그 각도를 10도쯤 낮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 소장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직에 가깝게 쏘면 이건 위성 발사체입니다. 하지만 각도를 낮추는 순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능력면에서 ICBM과 다를 바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 소장은 느린 속도로 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발사각을 바꿀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린다면 각도를 바꿀 능력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협박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그냥 현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전쟁 당시 우리는 제대로 된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적기들이 하늘을 가르는 동안 우리는 맨손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게 두지 않겠다고. 오랜 세월 눌러온 감정이 그의 목소리 사이사이에서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이야기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켓이 정말 오로지 과학 연구만을 위한 겁니까? 군사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까? 차관님께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위성도, 엔진도, 시스템도 전부 보여드리죠. 다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선입견을 내려놓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평화적 목적의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믿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라. 그런 게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는 평생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이다. 감정은 믿지 않는다. 내일 아침 9시에 위성 탑재체 점검이 있습니다. 클린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이 로켓은 너무 위험하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린룸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쳐 이성 탑재체 검사용실에 들어섰습니다. 밀러 소령이 뒤따랐고 강 소장과 한국 연구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방 한가운데 은빛 원통형 구조물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5톤짜리 위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군요.
내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숨길 건 없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위성과 탑재체 시스템 총괄 이지은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쭉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위성 상단 커버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엔 수많은 큐브색과 실험 모듈들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 눈엔 작은 큐브 위성들이랑 몇몇 의학 실험 장비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총 13기의 큐브셋이 들어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대기 관측, 우주방사선 측정, 통신 실험 등등이죠. 이지은 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 계산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5톤 위성치고 내부의 질량감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 저 스프링처럼 생긴 저건 뭡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위성 분리 장치입니다. 개별 큐브셋을 바깥으로 발사하는 구조죠.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13개의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합니다. 제어 시스템이 각 분리 순간의 자세와 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해서 모든 큐브셋이 목표 궤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의 제어 파형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 개의 목표물을 시간과 방향을 엄밀히 계산해 순차 분리. 이거야말로 미국과 러시아가 ICBM에 사용하는 MIRV, 즉 다탄두 개별 목표 재진입체 기술과 같은 원리 아닌가. 강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차관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이 분리 시스템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군요. 정확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분리 타이밍 오차는 0.1초 수준, 최악의 경우 1초 이내입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지은 박사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3개의 위성이라 곧 13개의 탄두를 동시에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서울에서 쏘면 평양, 베이징, 도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포맷. 이지은 박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여지는 없습니까? 위성 대신 다른 탄두를 넣는다면요? 차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계획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목적의 활용뿐입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차관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분리 시스템은 우주 쓰레기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위성이나 파편을 붙잡아 궤도를 바꿔 대기권으로 떨어뜨려 태워버릴 수 있죠. 그 쓰레기가 진짜 우주 잔해인지 누군가의 정찰 위성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강 소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 과학 실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차관님.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온 힘을 다해 만든 우주 청소 장비입니다. 다만 뭘 언제 치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강 소장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이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선 칼날을 갈아 두었다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밀러 소령, 분리 시스템 세부를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십시오.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를 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밀러가 카메라를 꺼내려는 순간 이지은 박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클린룸 안에서는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보안 규정입니다. 무슨 소립니까? 한 미 협정에 따르면 기술 검증을 위한 촬영은 당연히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차관님께서도 협정서를 다시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허용 조항은 미국산 부품에만 적용됩니다. 이 분리 시스템은 100% 저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온전히 저희 자산입니다. 강 소장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설계 도면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 정도가 상호 협력의 최소치 아닙니까? 그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십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입니다. 설계 도면은 회사의 심장부와도 같은 기밀입니다. 이지은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강 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구조적으로 다탄두 분리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발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관님,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강 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로켓은 한국 땅에서 한국인의 머리와 손으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차관님께서 이걸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가 없다. 한 미 동맹은 잊었습니까? 당신들 안보가 아직도 우리 군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보와 우주 개발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뭘 하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을 마친 강 소장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배웅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일은 발사체 기립 시험입니다. 로켓을 최종적으로 발사대에 세우는 날이죠. 3일 뒤면 발사입니다. 그때 오시면 실제 운용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분수령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게 있어야 발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또 고쳤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이 마지막 기회 같군. 발사 3일 전, 저는 발사장으로 향했습니다. 47m의 누리호는 다시 눈앞에 서 있었고 한국 기술진이 빼곡히 오르내리며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관님, 관제탑으로 올라가시죠. 여기서 모든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센서 데이터, 연료 상태, 기상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빼곡히 떠있는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영 불안한데요. 밀러가 레이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로켓은 악천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기립시험 절차 시작합니다. 전 시스템 점검 들어갑니다. 기술진들이 비를 맞으며 발사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관제실 유리 너머를 바라보니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센서에서 이상 경고 발생. 한 연구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관제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강 소장은 계기판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지? 기준치보다 3% 낮습니다. 경미한 누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기술팀을 발사대로 올려보내세요. 밸브와 배관부터 전부 확인합니다. 강 소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지시했지만 얼굴색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밀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만약 이게 실제 누설이면 발사는 끝난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지? 내부 결함이면 로켓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탱크를 분리하고 전면 점검.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기술적 명분이 생겼군. 바깥에서는 비옷을 입은 기술팀이 발사대에 올라가 배관과 접합부를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밸브 구역 누설 흔적 없습니다. 보조 라인 이상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 그래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외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링이 마모됐거나 밸브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임 엔지니어의 가설이 나왔습니다. 강 소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밀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나사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강 소장님, 나사 안전 규정 3대 7조를 보시죠. 산화제 탱크 압력이 기준에서 2% 이상 이탈하면 즉각 발사를 연기하고 전면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3%입니다. 명백한 위반입니다. 밀러 소령, 우리는 나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5%까지 허용 범위입니다. 그건 로켓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발사 도중 탱크라도 터지면 수억 달러짜리 로켓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강 소장님, 오링이든 밸브든 내부 결함 가능성이 있는 이상 탱크를 내려서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겠죠. 이번 발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관님. 강 소장은 거에 달려들듯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이 발사 기회를 놓치면 6달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상대 위치가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추석도 설도 반납하고 3년을 이날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그만두자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강 소장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간절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나사 기준을 따르십시오. 저는 결론을 박았습니다.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옮기고 탱크를 분리해 부품을 교체한 뒤 전체 재점검하십시오. 이번 발사는 중지입니다. 다음 발사 윈도우까지 기다리시죠. 관제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저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방금 뭐라고 했나?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결함이 있는 상태로 쏘았다가 폭발이라도 하면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게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결과냐? 더 이상 말싸움은 하지 맙시다. 난 호텔로 돌아가겠다. 내일 아침까지 로켓 하강 일정만 보고하면 됩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저는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밀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차관님, 정말로 저 사람들이 로켓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으로는 대충 수리한 다음 몰래 써버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 준다면 오히려 고맙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발사했다가 실패해주면 그들 우주 프로그램은 사실상 끝장이야. 어느 쪽이든 이 판에서 이기는 쪽은 우리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한 번에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한국의 자만은 여기서 멈춘다. 결국 그들도 우리 기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애원하던 강 소장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발사 이틀 전
하늘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저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던 순간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방향에서 건물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립동에는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분명 인원을 철수하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재빨리 코트를 집어들고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 일어나게. 차를 준비해. 나로 우주센터로 간다. 하지만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상관없네. 저쪽에서 뭔가 하고 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30분 뒤 우리는 조립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조립동 바닥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설계도면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으며 손에는 김밥을 쥔 채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분명 현장을 모두 비우라고 했을 텐데요. 강 소장은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했을 텐데요.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발사라도 하면 탱크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고치면 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새 부품을 만들 겁니다. 새 부품이라고요. 주문 제작만 해도 최소 2주는 걸립니다.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고 약간 구부정한 허리, 하얗게 샌 머리카락,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잔뜩 껴있고 두꺼운 루페 안경을 쓰고 있는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깎아 만들 것이네. 당신들 미국은 기계로 만들지. 우리는 여기서 손으로 만들 걸세. 간절함을 다 쏟아 넣어 깎아낼 걸세. 이분은 박 장인입니다. 강 소장이 소개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최고 가공기술 자문, 대한민국 1호 선반 장인입니다. 손끝 감각만 놓고 보면 웬만한 최신 가공기보다 정확한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21세기에 항공우주 부품을 손으로 깎아 만든다고요? 나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차관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박 장인께서는 단 한 번도 오차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건 과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 노인이 단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로켓은 하늘에서 터져나갈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땐 제 목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강 소장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박 장인을 믿어주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러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미쳤군. 전부 다 미쳤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손가공으로 그 정밀도를 맞추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 노인이 해낸다면 내일 아침 우리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 오늘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는다. 관제실 구석에 자리 잡고 끝까지 지켜보자. 우리는 관제실 한쪽 모퉁이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립동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비 소리만 조용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몰려왔지만 저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버텼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다 무심코 조립동 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 장인은 오래된 선반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깎아내며 0.001mm 단위의 정밀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연구원이 손전등을 들고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